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구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이근삼의 희곡 원고지입니다. 자, 물질 중심, 배금주의. 배금주의 하면은 돈을 배척하는 주의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돈을 숭배하는 주의입니다. 자, 배금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돈을 숭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일잡이입니다. 물질 중심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태도입니다. 배금주의 사회에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자, 현대사회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상실된 개인에 대한 풍자와 비판, 이근삼 희곡 원고지 해석. 자, 이 작품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기형화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의 모습을 소재로 하여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대 장치와 분장, 소도구뿐만 아니라 대사와 동작에도 반어와 풍자 등 희극적인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파와 컵의 원고지 문이 원고지로 세운 것 같은 벽 등의 설정을 통해 사실주의극이 지닌 무대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한 것을 벗어난 연극이니까 그 실험적인 희곡입니다. 자, 이를 통해 인간성 상실하고 기계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자, 오교원의 프란츠 카프카. 자, 이 문구의 유자소전, 윤대성의 출세기. 모두 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물론 제 블로그에 작품들 다 있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대학 교수와 그 가족을 통해 돈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 의사소통마저 마비된 한 가정의 일상을 통해 가족마저 파괴해버린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합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은 독설적인 대사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의 한 단면을 풍자하고 있고 방향 감각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한 채 일상에 매몰된 인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극중 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 비현실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소도가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수법을 시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고지는 특정한 줄거리 혹은 인물들 간의 갈등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등장인물들의 반복되는 일상과 그 뉴스 같은 걸 신문을 읽어주는데 1년 전에 읽은 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낼 뿐입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 젊은 시절에는 아름다움과 진리를 위한 열정이 넘쳤지만 현재는 가장의 의무감을 강요당하면서 아내로부터 딸로부터 아들로부터 또 감독관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많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고 돈을 벌기 위해 글쓰기만 하는 무기력한 인물입니다. 교수와 자식을 매개하는 세속적 인물로 자식들에게는 의무를 강요당하고 남편에게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의무를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애들한테는 엄마 이거 해 이래 되고 남편한테는 당신이 이거 해 이래 된다는 뜻입니다. 장남과 장녀는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교수와 어머니에게 요구만 합니다. 감독관, 그 아내보다 높은 위치에서 교수를 움직이게 하는 강압적인 힘을 행사하는 인물로 현실의 억압과 구속을 상징합니다. 천사, 천사는 분열된 자의식 중 하나입니다. 한때 지니고 있었던 정열, 꿈과 이상을 상징하는 관념적인 인물로 교수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도 교수는 맑고 어떤 순수한 이런 열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징합니다.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소도구 소재의 상징적 의미인데요. 원고지가 있습니다. 무대의 배경과 교수의 옷을 꾸미는 것으로 옷도 이제 원고지 형태로 된 옷을 입습니다. 표준과 규격으로 정형화된 일상의 틀을 상징합니다. 철새, 교수한테 철새를 씌워놓습니다. 교수에게 가해지는 구속과 속박을 상징합니다. 쇠사슬도 교수한테 매어놓습니다. 강압적인 힘에 얽매여 있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쇠사슬과 굵은 줄도 나옵니다. 교수의 허리를 감싸는 것으로 강압적인 환경에서 원고를 쓸 수밖에 없는 교수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뭐 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을 구속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회초리, 자, 현대인의 감독관이 회초리를 드는데요. 현대인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시계, 시계는 시간의 얽매인 교수의 구속된 삶을 상징합니다. 원고를 제출하잖아요. 원고를 써야 또 돈도 받고 그 아내한테 또 아이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아내는 또 큰 자료를 가져옵니다. 큰 자료는 돈 많이 있는 거죠. 그 처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신문은 비정상적인 일들로 반복되는 일상의 부자리함을 상징합니다. 자, 신문은 뭐 보면 어제의 신문이나 뭐 나중의 신문이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경험을 좀 하고 있죠. 자, 반사실주의 연극적 요소. 자, 이게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잖아요. 자, 이 작품은 반사실주의적 연극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묻기 위해서는 보기를 분명히 줍니다.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주의 연극이 주를 이루었다. 1959년 발표된 이건삼의 원고지는 표현주의, 서사극 등의 요소를 활용하는 반사실주의 연극으로 연극계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자, 표현주의, 서사극 뒤에 가면 나옵니다. 원고지는 논리적 인과관계에 입각한 전통적인 극구성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 왜곡되고 과장된 소품과 무대 장치를 활용한다는 점 등 이게 표현주의입니다. 그 논리적 인과관계에 입각한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왜곡되고 과장된 소품과 무대 장치를 활용한다는 점, 이런 게 이제 표현주의적 요소고요. 근데 해설자가 등장하여 관객에게 말을 걸어. 우리 연극은 우리 전통적인 연극은 관객과 객석이 분리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설자가 등장해서 관객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딸 장녀도 그렇고 또 아들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장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아들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걸어 극적 환상을 깨거나 노래와 춤으로 관객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이런 게 이제 서사극의 요소입니다. 자, 관객에게 말을 걸어서 극적 환상을 깨거나 노래와 춤으로 관객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서사극의 요소도 갖추고 있다. 반사실주의적 그 요소를 묻기 위해서는 이런 지문을 보기를 반드시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만 대충 알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뚜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인 주인공은 3년 전의 신문을 무심코 읽다가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비슷한 내용을 오늘 신문을 읽습니다. 3년 전의 신문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교수는 아내의 돈 타령과 원고 독촉을 듣다가 저녁 8시를 아침인 줄 알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남과 장녀는 갖가지 용돈을 요구하고 감독관은 번역, 원고 쓰기를 독촉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천사는 교수의 옛날의 모습이죠. 과거를 회상시키다가 곧 사라지고 감독관이 또다시 번역을 독촉하자 교수는 영자신문을 기계적으로 번역합니다. 책을 번역해야 되는데 영자신문을 번역하는 거죠. 그의 처는 장남 장녀에게 용돈을 나누어주고 감독관은 계속 번역을 재촉합니다. 자, 감상하입니다. 자, 무대 우측. 요거는 수능 특강에 없는 부분. 자, 수능 특강에 있는 부분도 다 하지만 없는 부분도 제가 조금 넣어놨습니다. 블로그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대 우측 후면에 소파가 있다. 관객석 가까운 곳에 책상과 의자 하나가 전면을 향해 자리 잡고 있다. 책상 위에는 원고지가 거득히 쌓여 있다. 자, 소파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이지만 쉬운 카바의 무늬는 원고직한 그대로다. 소파도 원고직으로 되어 있죠. 카바도. 무대 우측에 보이는 벽의 일부분과 후면에 서 있는 긴 벽의 모습도 원고지를 고쳐 세운 것 같다. 벽의 무늬들도 전부 원고직한 그대로다. 그 이제 모든 게 원고지잖아요. 책상 위에도, 그 다음에 소파도, 그 다음에 벽도, 모든 것들이 벽의 무늬도 원고직한 그대로죠. 이걸 통해서 현대인들은 원고지 같은 정형화된 틀에서 생활한다는 겁니다. 후면 벽 우단에 오른쪽에 통하는 도어가 있고 동물원의 코끼리 우리와 같다고 함이 좋을지도 모른다. 코끼리, 동물원의 코끼리는 구속되어 있잖아요. 자, 그 큰 코끼리가 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동물원의 코끼리 우리와 같다고 한다는 것은 억압과 구속의 삶을 살고 있다. 자, 후면벽에 큼직한 창이 뚫려 있다. 소파 앞에는 신문지가 몇 장 흩어져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좌측 무대 정관점의 플랫폼은 배경을 구분하기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플랫폼이 중앙을 향해 45도 각도로 위치해 있다. 자, 요거는 여기서 플랫폼은 아이들 방과 교수 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후면에도 역시 벽이 있지만 이 벽은 화려한 색깔로 칠이 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장녀 및 장남의 방이다. 자, 한 구석에는 역시 고운 색깔의 소파가 있어 이 위에 미끈하게 생긴 장남이 길게 누워 있다. 아버지 바쁜데 그죠? 이 방에는 라디오, 축음기를 비롯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치품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다. 큼직한 궤종시계도 하나, 전체적으로 소왕국 같은 인상을 준다. 우측에 비해 좌측 플랫폼 방이 굉장히 밝다. 교수의 방과 대조가 되죠. 교수의 방과 대조, 교수의 비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관객들은 우측 방과 좌측 방 사이에 벽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측 방, 즉 응접실 소파 뒤에 굵은 줄이 칭칭 감긴 막대기가 하나 서 있다. 장남이 일어선다. 그리고서는 관객에게 이야기한다. 자, 이 집의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장남의 자기 중심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요게 바로 물질을 중시하는 배금주의죠. 돈을 숭상하는 배금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자, 아주 예의가 없죠. 아버지, 엄마는 너만 책임 다 해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 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졸음에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이거는 지루한 음악이 나왔다는 것은 지루하고 무거운 현실입니다. 그죠? 철문도어도 무겁잖아요.
아래의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간 도성이래요. 원고지, 아까 벽도 소파도 뭐 전부 벽도 원고지였는데 옷도 그렇습니다. 그 직업과 상황입니다. 원고지로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원고지가 진 것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거죠.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 허리에 두른 것도 이제 구속된 상황이죠.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를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참 힘들게 사는 거죠. 집 안팎에서 가정한 일에 시달리고 있는 교수입니다. 도를 닦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에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펑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죠. 장남이 말하는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장남은 뭐 철새 삼재처럼 가볍다고 했는데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이거 가족과 오히려 관객을 놀라간다. 그 아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가볍고 이렇다 했는데 힘들잖아요. 가족 간의 무관심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희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한답니다. 이건 뭡니까? 거짓말이죠.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이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전혀 반대입니다.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퇴식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정상적이라면 휴식을 권하겠죠. 돈이 있는지 없는지 턴다는 거죠. 돈으로 한 주먹 쥐어 이어 교수의 가방을 턴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한다. 남편보다 돈을 중시하는 속물적인 모습입니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지요. 엄마가 아버지를 염려한다.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돈 없을까봐 염려하지만 아버지가 피곤한 것은 신경 안 쓰죠. 플랫폼 밤 불이 서서히 꺼진다. 단을 설치하여 요거는 응접실과 다른 공간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플랫폼 밤 불이 서서히 꺼지면서 조명을 통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발단 등장인물이 나타나고요. 자, 저 여보 그냥 여기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옷은 철새 구속된 현실이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고 일어선다.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저는 교수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새를 풀어헤치고 소파 뒤에 막대기에 감겨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준다. 밖에보다 오히려 집이 더 큽니다. 집에서도 구속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시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불편해 이런 뜻이죠. 불편하다, 집이 불편하다, 편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 김씨 만나세요. 김씨는 아마 돈과 관련된 사람이겠죠. 교수 아니 원체 바빠서 그렇지만 김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왜냐면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한데 당신 빨리 돈 받아온나 이 말이죠. 내일 만나. 내일 누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이씨를 만난다니까. 자, 김씨가 아니라 이씨를 또 말합니다. 정신이 없죠.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상황이 비정상적이죠. 교수가 이건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씨는 또 누구요? 당신이 만나라는 출판사 주인 말이야. 막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그 주인이 왜 이씨예요? 김씨지. 그래 김씨래서 이름도 못 외고 어떻게 해요? 교수화를 내면서 김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때? 박씨면 또 어때? 아닌 게 아니라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겠어. 누굴 만난다고 찾아가다 보면 영 딴 사람한테 가게 된단 말이야.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존재잖아요. 그 만나지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말만 한다. 자, 현대인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줍니다.
잠시 사이 그 애들 보고 음악이나 한 곡 틀라고 하시오.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옆방을 향하여 애들한테 꼭 한다 그죠? 얘들아 잠시 후, 얘들아 대답이 없다 여전히 부드럽게 얘들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장남 처의 소리는 정반대로 호령을 할지 왜 그래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가족 간의 전도된 관계죠. 자식이 엄마 아빠를 완전히 종처럼 부리는 거죠. 저 가벼운 음악이나 한 곡 틀어라. 아버지가 피곤하시단다. 알겠어요. 옆방에서 축음기 소리가 난다.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면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다. 아버지가 원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지 좋아하는 음악 트는 거죠. 판에 고장이 났는데 똑같은 곡이 되풀이 된다. 자, 반복되는 일상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천하 무표정한 얼굴,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으로 귀를 막다. 참다 못해 교수는 손을 흔들며 중지하라는 신용을 한다. 음악이 멎으면 옆방이 밝아진다. 조명으로 장면을 전환하는 거죠. 소파에 앉아 무엇을 처먹고 있는 장남과 아무렇게나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장녀가 보인다.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죠.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틀까?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좋건 나쁜 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느냐 말이요. 자,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당신이 음악을 몰라 그래요. 애들은 좋다고 하던데. 애들 중심이죠. 그 곡 이름이 뭐지? 찬란한 인생이라요. 자, 반어적 명명입니다. 자, 교수의 인생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또 찬란한 인생을 틀고 있죠. 우리 반어적 명명을 하는 것이 화수분, 가난해서 굶어 죽는데, 제목은 재물이 많아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는 뜻이고, 운수 좋은 날은 아내가 죽은 운수가 가장 나쁜 날인데 운수 좋은 날 반대로 명명했죠. 일제감정기를 태평천하라고 하는 윤지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게 반어적 명명의 예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찬란한 인생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 된다는 말이군. 그런가 보죠. 아들은 그렇죠. 소파 앞에 굴러있는 신문을 집어본다. 신문을 혼자서 읽는다. 신문. 자,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감독관 원고. 자, 감독관은 교실을 감독하고 있죠. 네, 곧됩니다. 또 독촉이군. 책상 쪽으로 가리키면 원고. 네가 빨리 원고 서라. 소파 한 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 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어 책을 펼친다. 원고. 자, 반복적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교수의 일입니다.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료를 손에 들고 있다. 집과 일의 굴레에 얽매여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의식을 상징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군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 보면은 교수와 자식을 매개하는 또 인물이고요. 자식에게 의무를 강요당하고, 요건 처가 그렇습니다. 요 처가 그렇습니다. 교수와 자식을 매개하는 인물이고, 자식에게는 의무를 강요당하고 남편에게는 의무를 강요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처가.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자, 철새를 입고 있어야지. 왜 철새를 벗고 있나 이 말이다. 그죠? 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시도 쉴 여유가 없습니다. 막대기에 잠긴 철새를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줍니다. 교수에게 다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지어주는 거죠.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걱정이 아니라 돈 때문입니다. 교수는 말없이 번역을 합니다. 저는 의자를 하나 끌어다 교수 옆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주시합니다. 저는 감독관과 같은 역할을 하죠. 저 빨리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쭉 찢어서 저에게 넘겨줍니다.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교수가 되겠죠. 저는 뼈듯이 원고를 가로채 더니 자루 안에 쓸어 넣습니다. 그리고 300환 남편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는 처입니다. 요거 300환이다. 요게 바로 물질 위주의 사고 방식이 됩니다.
재빨리 다음 페이지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저에게 넘긴다. 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600칸, 두 장이니까 이어 900칸. 교수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반복적으로 원고를 씁니다. 자, 프리폼 방이 다시 밝아집니다. 장면 전환이죠. 조명으로 장면 전환됩니다.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남 장녀가 또 무엇을 처먹으면서 교수의 앞에 가더니 거울 앞에 가더니 얼굴에 여드름을 짠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처가 결사적으로 일한다. 여유로운 모습의 장남과 장녀, 바쁘고 고된 모습의 부모, 교수와 처가 이거 서로 대조되죠. 장남과 장녀는 먹고 노는데 부모는 막 새 빠지도록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요란스러운 샘소리가 3,000원을 훨씬 넘었었다.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지나가며 기웃거리되고 사라진다. 교수와 처가요. 이 감독관은 교수와 처가 전부 다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원고지 일상의 규격화된 틀이잖아요. 이건 물질적 가치다, 그죠?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왜 그러세요? 참 신기한 일이야. 3,000원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저의 판단 기준은 돈이죠. 이 원고지 말이요. 다 200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190자 칸밖에 안 들었어. 규격화된 틀을 지금 깬 거잖아요. 200자 칸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190자가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또 깜짝 놀라 규격화된 틀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 신기한 거다, 그죠? 열자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구속 덜 받으면 이렇게 좋겠다 이 말이죠. 원고지 네모칸에 갇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칸이 주로 그만큼 칸이 넓어져서 잠시 현실에서 벗어난 일탈. 요거는 여유와 해방을 뜻합니다. 이상한데 이상해. 열자가 모자란 원고지 종이를 발견하고 일을 멈추었습니다.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전면을 바라본다.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서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치며 들어온다. 교수의 내면 심리입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정열, 희망, 열정을 상징합니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여기 절정인데요. 장녀와 장남이 돈을 요구하고 감독관은 교수에게 번역을 독촉합니다. 한참 있다 오라 생각나는 것 같다. 그래, 바로 그거. 자, 그거는 규격화된 틀을 깬 원고지를 보고 지난날의 꿈과 이상이 지금 생각난 거죠. 그 지난날의 이상이 바로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일었으면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이 옛 모습이야. 천사의 상징적 의미가 나의 희망이고 나의 정열이다. 쥐꼬리만 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있군요.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자, 꿈과 희망, 열정을 가졌던 때가 생각난다는 거죠. 저도 보니까 옛날에 생각납니다. 대학교 때만 해도 참 그랬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퇴직도 했으니까 좀 그러네요. 이제 희망, 열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이렇게 국어 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희망과 열정을 찾기는 어렵다. 그 현실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내 꿈을 도로 찾아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십시오. 요즘은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꿈을 잃고 사고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퇴직하고 얼핏 생각나는 게 이거는 어떤 꿈 보다가 이제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빼놓고. 자, 현대인들이 보통 이렇다는 겁니다. 온통 요즘은 통사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살기도 또 바쁘고 세상도 왜 이래 시끄러운지, 그죠?
천사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걸요. 언어 유인이에요. 생각하고 궁리함이고 이거는 사고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언어 유의를 합니다. 동음이를 활용한 언어 유의입니다. 교수가 이 함정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 열정이 어떻게 되는 거요? 꿈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꿈을 이룬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꿈이 사라지고 또 현실로 돌아온 거죠.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와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자, 이거는 독촉이죠.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이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시 후 새소리, 다구는 소리 더불어 무대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누워 자지도 못한다. 그죠? 번역하다 그대로 엎드려 잤는 거죠. 프리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되어서 아령을 쥐고 운동하고 있고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자, 환상에서 깨어나 다시 번역을 하다 잠이 드는 교수인데 지금 아침 되었잖아요. 절정 감독관의 등장과 사라지는 천사입니다. 장녀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되었습니다. 장녀는 요건 해설이잖아요. 연극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 자, 관객의 극정 몰입을 방해하여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 가끔 그대로 책상 위에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이게 반어적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공부나 연구보다 돈 버는 일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교수를 깨운다. 아버지 교수 눈을 비비며 머리를 든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와서 읽어드리겠어요. 그래 읽어다오. 신문을 읽는다. 자, 근데 내용은 이전 신문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부조리한 현실이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 요즘 뭐 정치 이야기 보면 맨날 같은 이야기들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히 한 모양이에요. 또 살인입니다.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었대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현실적 상황이죠. 부조리한 현실이란 풍자를 보여줍니다. 집사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집사 들이받아서 이래 되지는 않겠죠. 집사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요. 아버지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에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악마사 출판사 이름입니다. 착취사보다 우리 착취한다 하는 말 있잖아요. 출판사가 뭐 작가를 착취할 수도 있잖아요. 독자를 착취할 수도 있고 이거는 착취사보다 더 악랄한 기업이 아마 악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또 단성되었답니다. 신경동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군요. 끔찍도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맞았대요. 교수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반복되는 사건을 접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교수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신문이죠. 근데 이걸 또 모른다 그죠?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이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교수의 모습이죠. 현대인의 어떤 무의미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이 희극적 상황을 웃음을 유발합니다. 영자 신문은 보기만 보면 되는데 번역하지 않고 일상형 논리와 판단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이 과장법과 또 웃음을 유발하는 해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번역하세요? 이 영어로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한다. 아버지도 참 오늘 아침 영어신문이네요. 신문을 보니 그렇고 난 영어길래 곧 번역을 하려고 했지. 자,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강입니다. 장녀가 읽어주는 신문을 번역하는 교수입니다. 자, 시계가 8번 친다.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새를 바꾸어 맨다.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녁 8시입니다. 교수 벌써 8시야. 빨리 가야지. 이번엔 분명 아침 8시겠지. 무겁게 철문을 퇴장하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다?
모레가 일요일이고 내일이 국경이 되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군요. 교수가 퇴장한다. 장남 등장. 장남과장녀는 소파에 앉아 고약한 사세리처럼 저의 귀가를 사세처럼 저의 귀가를 기다린다. 이윽고 처가 철문을 열고 돌아온다. 비고는 못 이겨 허둥지둥하면서도 돈보따리는 꽉 끼고 있다. 현기증이 심한 듯 소파 앞에 무릎을 떨어뜨리며 주저앉는다. 장녀와 장남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번쩍 내민다. 저는 보따리를 내치고 돈을 나눠준다. 돈을 받자 두 자식은 일어서 밖으로 나간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풍자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사실은 분위기가 암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쾌한 음악이 나오니까요. 처가 마루 위에서 일어나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는다. 잠시 후 창문이 열리더니 다시 감독관이 회초리로 채를 친다. 처가 깜짝 일어난다. 전도된 가족관계에 대한 풍자, 그다음 인간적 유대감과 소통이 단절된 가족의 모습입니다. 감독관 연탄 준비, 김장거리, 빨랫감 좀, 또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그죠? 연탄도 사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빨랫감도 뭐 빨래도 해야 되니까 하고 니도 놀면 안 된다 하고 처를 또 통제하죠. 이 감독관은 처와 교수와 아내 모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처에게 또 주어진 압박감이 드러나죠. 세리, 아까요 사세리는 세금을 받는 관리입니다. 세금 받는 관리, 세금征수 일을 맡아보는 관리고요. 처 아이 도독 촉이고 책상 쪽으로 가 천천히 흩어진 책임 원고지를 정리한다. 막 대단은 반복되는 교수의 가정의 하루입니다.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좀 슬픈 내용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또 아픕니다. 갈래입니다. 단막극입니다. 부조리극. 부조리극은 전통적인 기법을 거부하면서 인간 실존의 환상과 몽상적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극입니다.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이 아니라 좀 이제 환상과 몽상, 좀 색다른 방법으로 보여주는 그런 희곡이다. 희극 재밌잖아요. 서사극은 관객이 무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희곡입니다. 성격입니다. 반사실적입니다. 서사적이고 풍자적이고 실험적, 특별한 사건의 전개나 갈등 또 위기가 없이 극중 상황만 전개됩니다. 주제는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 풍자입니다. 배금주의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배금주의가 만연한 일상에 매몰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 관계없이 부조리한 상황들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성적인 기법들을 통해 표현한 실험극이고요. 전통적인 극과는 다르다는 거죠. 과장된 소품으로 반사실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표현주의 극이고, 장녀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서사극의 요소입니다. 인물의 이름이 아닌 일반 명사, 이거 뭐 이교수, 박교수도 아니고 뭐 이렇잖아요. 사용함으로써 전형적인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성적인 인물이 아니고 전형적인 인물이죠. 인물의 성격보다 주제의식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대 정체와 소재, 인물의 대사, 행동 등을 통해 극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대사와 지시문의 불일치를 통해 교수의 무기력한 모습, 단절된 가족관계를 보여줍니다. 희극적으로 과장을 통해 풍자와 반어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요소, 옷 대신에 철새나 굵은 줄을 매는 것, 신문 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 번역에 매달리는 교수를 통해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녀의 대사가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이 어긋난 것으로 가족의 소통 부재와 관계 단절을 보여준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행복하다 하는데 완전히 힘들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가족의 소통 부재와 관계 단절을 보여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